네, 이번 시간에는 그 보고서를 쓸 때 또 뭐 기말 리포트라든가 학위 논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글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한 인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수강하시는 교과목이 무엇이든지 사실은 글을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학기를 끝내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쓸 때라도 다른 어떤 출처에서 찾은 자료들,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글 속에 녹여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나 논문에 인용이 왜 필요할까? 인용에는 과연 어떠한 유형들, 어떠한 방식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인용의 유형이나 인용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 그리고 내가 쓰는 글 안에 인용의 양은 얼만큼까지 괜찮은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쉽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생각해보기 문제라서 답이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인용은 필수적이다, 선택적이다. 뭐 논문 보고서 다 좋습니다. 인용은요, 필수적입니다. 논문에서 인용은 필수적입니다. 이게 지금 형광펜이 안 칠해지나요? 자, 논문에서 인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 좋은 인용은 논문의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좋은 인용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하고 정직한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인용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주장이 있겠죠. 주장이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것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왜 누가 그렇게 뭐 어떻대? 뭐 객관적으로 말을 해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인용할 때는 다른 글에서 가져온 내용과 논문의 필자가 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당연히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인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내용과 내가 쓴 나의 글 사이에 어떤 경계가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럼 글 속에서 그것이 어디까지가 글 쓰는 사람이 직접 쓴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용인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구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생각해 보기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용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끌어오다. 인이 바로 그것은 끌다입니다.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 즉 인용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논문은 논증하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인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용을 함으로써 논문의 필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내 논리나 주장의 힘,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좋은 인용, 잘한 인용을 했을 때요. 잘 인용을 했을 때. 근데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면 내 글의 신뢰나 이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용의 유형은 크게 제가 여기 유형의 1번, 유형의 2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형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선행 연구가 있다. 그러한 연구들이 있다라는 존재를 언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출처만 언급하는 것도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용 유형의 2번은 그런 연구가 있고 출처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내용까지 언급하는 게 내용 인용입니다. 이건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유무, 존재, 출처만 언급하는 거 봅시다. 논문을 읽어보면 인용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용 유형의 첫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인용인데 말하자면 서지 정보, 즉 저자의 이름과 연도와 쪽수 등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것도 인용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게 다문화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성과로 김미림 2009, 최승호 2010, 신호연 2013 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인용을 했잖아요, 여기. 인용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런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다, 누가 몇 년도에 쓴 글이다라는 것까지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뭐라고 문제 제기를 한 최근의 논의로 누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연도와 저자 이름만 언급했을 뿐이지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인용이 됩니다. 뭐뭐에 대한 것으로 최승호 2010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만하다. 네. 그 다음 뭐뭐에 대해서는 최승호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여러분의 표현 선택이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직접 벤치마킹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인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그나마 찾아서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언급하려면 좋은 내용을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그 내용이 나의 글과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되고 인용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행연구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함께 언급한 인용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까지 함께 언급할 때 그 내용을 어떤 글에서 그대로 옮겨올 것이냐, 아니면 옮겨오면서 내가 옮기는 그 사람이 그 글을 압축해서 요약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부분은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데 표현, 즉 말의 표현을 내가 바꾸어서 옮길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봅시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할 때는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요약하거나 내 말로 뭔가 바꾼다, 그럼 간접 인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예를 볼게요. 옥스퍼드 2001, 359, 366에서는 이건 뭐예요? 옥스퍼드라는 사람이 쓴 2001년도에 이 359에서 366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긴데? 그죠? 요약을 했겠죠. 에서는 언어학습 스타일과 전략이 제2 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 요소라는 견지에서 전자와 후자, 즉 앞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겠죠. 스타일과 전략, 전자와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명시하였다. 자, 이것도 갖고 온 글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김호정 2007 이 논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러면은 이 글을 쓴 필자가 요것을 가지고 왔다는 건 인용인데요. 나름대로 요약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간접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할 때 뭔가 유용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방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저자의 이름과 연도를 쓰고 페이지 수까지 쓰면 더 좋아요.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면 그 페이지를 쓰시고 좀 전반적인 그 논문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면 페이지 수 언급을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최승호 2011은 뭐뭇을 뭐뭐라고 언급하였다, 뭐뭇을 뭐뭐라고 하였다, 그리고 뭐뭐에 따르면 뭐뭐라고 말하고 있다. 다 내용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봤던 어떤 논문이 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뭐뭐로 정의한다, 설명한다, 뭐뭐로 보았다, 간주한다. 이 표현들 여러분 아마 소논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자기 나름의 표현을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 인용 플러스 글 쓰는 사람의 의견까지 쓰는 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존재가 있다. 선행 연구가 그런 게 있다. 두 번째는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까지 쓰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인용의 유형입니다. 자, 인용의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옮겨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보탠 것이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말하는 사람, 즉 글을 쓰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행 연구에 대한 어떤 동의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소 문제 제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가 나쁘지 않죠. 어떠한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옮겨오면서 인용자의 의견, 즉 글 쓰는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것도 제가 이것도 가져온 거예요. 여기 김호정 2017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란 2010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내용 구성과 환경 변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수 방법의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자, 진정란 2010 524, 525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서 지적을 했대요. 뭐라고? 이렇게 지적했대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뭐 직접 옮겨왔다기보다는 조금 요약했겠죠. 여기서 요약을 해서 요만큼의 내용이 이 진정란 2010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없잖아요. 진정란 2010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을 쓰는 사람, 즉 인용자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읽어볼게요.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주체이자 주요 변인으로서 학습자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 요것은 인용한 그 출처가 여기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을 새롭게 보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요. 그냥 후루룩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어느 부분이 다른 연구에서 가져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났구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어야만 여러분도 보고서를 쓸 때나 논문을 쓸 때 이것이 구분될 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옮겨오기 플러스 인용자의 의견의 경우는 반드시 어느 부분이 다른 자료의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인용한 사람의 의견인지를 독자가 구분하려고 할 때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모호하게 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도 그 실제 논문의 사례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내용을 옮겨온 부분과 또 글을 쓰는 사람, 즉 인용자의 의견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괄호 안에 의견과 그 다음에 인용이라고 썼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류가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쓴 걸 보면 아무런 그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이겠죠.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 및 교수 방안 모색, 교육 자료 개발 및 활용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의견이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인식 비교 해놓고 괄호에 강승의 2008 이렇게 있으면 아마도 이 부분 한류에 대한 인식 비교에 대한 연구를 강승의 2008에서 했다는 것이고 이것도 인용이 되겠죠. 한국어 학습과 한류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 이경 2006 이것도 실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이고 등의 논의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란 역시 필자 여기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류와 한국어 학습과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한류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잘 볼게요. 한다는 주장. 한다까지가 여기 이름이 있고 출처가 있고 주장도 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가져온 내용이라는 거죠. 주장도 매우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거 누구 의견일까요? 네,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인용을 한 것이구나. 어느 부분은 글을 쓴 사람이 자기 말로 풀어서 말한 것이구나.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또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용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말하면 해석하는 방법, 동의하는 방법, 비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단서가 돼요. 아, 해석을 한 거구나. 예를 들면 뭐뭐 등의 논의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뭐뭐라는 주장도 매우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동의, 옳다고 본다. 뭐뭐라는 결과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비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용의 지금 유형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글을 읽을 때 잘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인용할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하기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필자의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류와 한국어를 키워드로 삼은 성과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거 의견이죠.
박사학위 논문인 교춘원 2011 누누누누구 석사학위 논문 쭉 나와요를 비롯하여 이거 다 출처만 밝힌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인용인 거죠. 를 비롯해서 그간 발표된 소논문을 통해서도 한류와 한국어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거는요, 의견인 거예요. 그쵸? 요건 존재만 언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선행 연구의 유무를 언급한 부분이 어딘가요? 요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자의 의견 없이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의견이 드러난 부분 밑줄을 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줄 치면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논문에서 여러분이 소논문을 지금 읽고 계실 텐데 각자 자기가 이제 논문 쓸 거를 찾아서 뭘 쓸까 찾아서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그러한 논문들에서 인용한 부분 찾아보세요. 그럼 단순하게 출처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도 있고 내용만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내용을 아주 긴 내용이지만 짧게 잘 요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자의 의견을 보탠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해석을 했고 어떤 것은 비판을 했고 어떤 것은 동의했고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인데요. 150페이지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인용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인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출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한 이 표는 아니고요. 요 책에서 이제 좋은 아주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보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사실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아니다? 당연하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면 인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어때요? 상식이에요. 그러면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이거 어때요? 상식이잖아요.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된다? 상식이잖아요.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어떤 자료를 자신의 글에 가져올 때 인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 다음에 두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번, 인용하고 싶은 자료의 내용은 스스로 생각한 것인가? 독창적인 것인가? 그럼 자신의 아이디어면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아이디어가 아니면 일단은 인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들어봐가지고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식이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냐 그럼 인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판단 기준할 때 몇 가지 질문이 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려와요. 그것이 상식입니까? 흔한 지식입니까? 아니요. 그럼 인용하시오예요. 아니면 마시오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가 아주 간단하게 요거는 끝났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인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써야 한다라는 이 글,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이 인용할까요? 말까요? 인용하지 않아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의 표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인용하지 않아요. 이 내용 자체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용할지 말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용의 양과 질도 고민이실 거예요. 한 편의 논문에서 인용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생각해보기는 좀 생략을 하고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좋은 보고서나 논문을 쓰려면 인용의 양과 질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용의 유형이나 형식이나 방법을 잘 알고 지켰다고 해도 인용하는 어떤 그 정당한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벗어나면 표절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당하다, 정당한 범위이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좀 정당하게, 질적으로도 정당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양적 주종관계, 질적 주종관계. 주종이라는 거는 주가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봤을 때 전체 논문에서 99%
인용을 다 잘했지만 99%가 나의 글이 아니라 가져온 내용이고 1%가 내가 쓴 글이면 너무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용으로만 채워진 글은 어떤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봐서 양적인 주종관계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실 수가 있죠. 몇 프로까지 괜찮습니까? 어느 책을 봐도 몇 프로까지 괜찮다라는 퍼센테이지를 제시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뭔가 가져온 내용이 엄청 많은 논문이라면 여러분이 인용을 잘해도 좀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인용을 너무 잘해서 매끄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부분 잘 엮었다면 인용한 부분이 다소 많다 하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 주종관계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인용한 내용이 아무리 적고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결국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은 이거는 양이 적어도 질적인 주종관계는 위배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문의 양도 그렇고 논문의 질도 그렇고 결국은 딱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목소리는 글을 쓴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역시도 제가 여러분한테 모르는 내용을 그냥 혼자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요건에 양적, 질적 주종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하고 여기선 괄호 안에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분명하게 이제 구별되도록 써라.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내 논문의 95%를 다른 자료에서 인용해서 작성했다. 그러면 뭔가 위반인 것 같죠. 무엇을? 양적 주종 관계를 위반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퍼센테이지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문의 주제가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그러면 좀 인용이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실험 연구다, 사례 연구다 그러면은 인용한 부분이 그렇게 막 절반 이상 차지할 만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내 아이디어는 거의 없이 다른 논문에서 주요 키워드와 전체 목차 등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논문의 글이나 내용은 스스로 작성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글 다 내가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인용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글은 다 내 글인데 키워드나 전체 그 메시지, 그 글에서 주는 메시지 자체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글은 내가 쓴 게 맞는데 목차나 이런 구성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질적 주종관계 위반이 됩니다. 쉬운 예로 음악의 예를 들면 여러분 따다다다 이렇게 맨 처음 시작 여러분 아시죠? 따다다다 요것만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떤 음악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내 음악 속에 이 멜로디 요것만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표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질적 주종관계, 핵심이 되는 어떤 멜로디를 갖고 왔잖아요. 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보고서를 쓰실 때,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인용의 양과 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여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인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용이 무엇인지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인용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존재를 말하고 유무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져온 내용까지도 언급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 의견까지 덧붙여 보는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용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때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면 무조건 인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상식이라면 안 해도 되는 것. 인용의 양과 질에서는 양적 주종관계, 질적 주종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쓰고 논문 쓰는 거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일단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주제를 정했다 하더라도 어떻게의 문제에서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습이라는 게 한 번 한다고 이게 뭐 죽을 때까지 논문을 잘 쓰진 않아요. 여러분 근육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그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아니면 PT 여러 가지 받으면서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어떤 대회가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근육을 만들다가 잠시 그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쉬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좀 없어지잖아요. 이 논문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어느 누구도 또 저 역시도 보고서 쓰기나 논문 쓰기가 쉽다고 느껴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잠시 쉬면 감각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것에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소논문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예들을 자꾸 보면서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꾸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